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 충천한 군 문화 정착. 우리 군은 올해 초 세운 목표를 어떻게,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국방 포커스 연말 결산 첫 번째 시간. 스마트 강군 주요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장병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이뤘을까요? 지금부터 2019 국방정책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국방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우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교선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이 어느덧 끝자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대지에 그 어느 때보다 국방정책의 성과도 많은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국방정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올 한 해 국방정책과 우리 군의 변화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씩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금년도의 정책 중에서 그 장병들의 복지 향상하고 복무 여건 개선 네. 그 분야를 들고 싶은데요. 전년도에 이어서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서 아마 올해 핫 이슈는 그 용사들의 일가의회 외출 그리고 휴대폰 사용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 여건이 이제 성숙되고 그리고 여가 선용이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 물론 이제 장점보다는 다소 우려도 있습니다만 제도 시행한 이후에 그 병역 문화가 크게 네.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선진 병영 문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또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원래 보병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병들이 좀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군에서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고 병력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병력이 줄지만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개인의 역량을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네. 다시 말하면 전투 기량도 향상시키고 생존 능력도 높이는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워리어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복, 장비, 무기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서 정말 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워리어 플랫폼 이 정책이 네.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출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융합시킨 것이 워리어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서 교수님은 예. 저는 관심 분야가 이제 방위력 개선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전공이 이제 핵공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지 올해 특별히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원자력 잠수함 추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 스마트 해군 정책 중에서 또 중요한 분야가 원자력, 즉 핵 잠수함인데 저도 사실 기고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요? 네,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항목인데요. 네. 스마트폰을 일과 후에 사용하게 된 것하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 이후에 외출 기회가 더 네. 많아진 것. 이게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또 기술이 가능하게 해주고 또 군이 이렇게 허락해준 아주 귀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저도 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 교수님, 이제 군부대를 이렇게 가끔 방문해서 안보강양 가보면은 병사들의 표정이 정말 확 바뀌었다. 그거는 지금 두 분이 언급해 주신 지난 4월부터죠. 네. 전군에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이런 것들 많은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큰 변화, 또 큰 이슈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사용이라는 그 병역 문화 개선의 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병역 문화 개선이 군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제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3단계에 거쳐서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는 것을 구축해가지고 네. 중대에 16명이 쓸 수 있는 그런 형의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만들 때 제가 10년 후에는 분명히 개인 컴퓨터를 갖고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를 네. 대비해야 된다. 제가 그랬었는데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시험 평가를 사실상 하고 4월 초에 시작을 됐는데 시험 평가할 때 장점으로 부각됐던 것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의 단절감도 해소될 것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올 네. 것이다. 또 여가도 증가될 것이고 개인 시간도 확보되면서 병영 학습이 강소되지 않겠냐. 근데 우려의 목소리는 보안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단결 심의 저행되지 않겠냐. 그 군기강 해야 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사행성이나 뭐 음란물 사이트가 노출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시작과 동시에 국방부에서 발빠르게 했던 점이 군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인의 품격을 지켜가면서도 신분 노출이나 또 정치 영리적 활동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 그 개인이 이제 책임지는 병역 문화 정착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고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시험 평가 끝나고 4월 2일 날 전면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문제, 대화 단절 문제, 단결 저하 문제 이런 뭐 다소의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그렇죠. 많습니다. 교수님 덧붙일 거 있으시죠?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에 이제 복무를 시작하면 사회적 단절감, 고립감 때문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많았는데요. 휴대전화가 이제 일과 후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네. 그동안에 이제 사이버 지식방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할 때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듣고 싶은데 이제 제때 못 듣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일부 교육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교양, 뭐 정보 확인 이런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채널이 두 개가 된 거고요. 사이버 지식방의 정체도 다 이제 해결이 됐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다소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미군에서도 이 상용 휴대전화를 교육하고 작전에 바로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장비의 보안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셈이 돼서 네.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단어 중에 군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킨다. 예, 예.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요.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 운영 역량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병 휴대전화 사용 이후에 병사들의 소통 여건이 증대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박 교수님 역시 신세대는 디지털 세대이면 틀림이 그렇죠. 없습니다. 예, 뭐 이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소통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네. 그밖에 또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요번에 이제 연구 결과 발표는 결국 병사들의 소통 문제, 소통 여건은 많이 이제 증대됐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할 만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병영생활 전문 상담가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 94명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한 80.9%가 휴대폰 사용한 이후에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를 아주 안정 효과가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제 스마트 사용에 관한 문제는 이제 과거 군이라고 하면 그 무작정 억압만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자율의 기능을 부여해주고 인권을 긍정적으로 이제 자꾸 반영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에서 대단히 좋은 거고, 단지 요즘 이제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그 휴대폰의 그 과의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과의존을 하게 되면 개인의 삶에서 그 생활의 패턴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 안정을 더 뛰어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기 통제력, 그리고 이것이 자기 효능감하고 높여지는 프로그램이 좀 병행돼서 가야지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완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 잠들기 전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 또 음란미 유해 사이트 접속 인원이 소수 식별이 됐습니다. 보완책 필요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아이디어 좀 주세요. 예, 일단 많은 인원들이 휴대전화를 쓰다 보면 일단 일정 비율은 부적합한 사이트에 들어갈 확률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단 앱을 좀 저희가 설치하고 네. 통신사와 제도적인 좀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장병들이 규범을 내재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교육시켜야 될 것 같고, 네. 체력 저하 문제는 사실 군 장병이 아니어도 휴대전화는 요즘 상시 쓰고 있기 때문에 군 부대 안에서 체력 단련으로 그건 해결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체력 단련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잘 활용하면 오히려 이제 체력 단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디지털 시대는 한 번만 뚫리면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거야말로 이제 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예.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뭐 차단 앱 깔고 제도 보완 뭐 이런 건 꾸준히 또 우리가 시행돼야 할 땐 네. 중요한 부분인데 박 교수님, 이제 이렇게 사기충천한 그 문화 정착,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또 그 밖에 휴대전화 말고도 뭐 새로운 변화랄까요? 어떤 문화의 새로운 뭐 도전 뭐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국방부에서 작년부터 했지만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이제 변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국가의 어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의무복무하는 용사들에 대한 것은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요즘 그 표현을 뭐 SOS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네. 그거를 하면서 이 지금 이제 전역을 앞둔 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관심을 갖게 된 분야죠. 네. 특히 이제 국방부에서 했던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중장기 복무하시는 분들의 그 취업률이 57.9%. 제가 취업 좀 이 분야의 일을 많이 했지만은 57%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근데 네. 이게 한 2.5% 상승을 했고요. 또 찾아가는 진로 도움 교육, 또 1대1 취업 상담. 처음에 이제 3,000여 명 정도를 이게 취업을 했거든요. 이거 네. 갖고. 이게 획기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군 내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실상 이제 군 직위를 일반 민간 직위화 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한 23,000명 정도가 취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장병 지원 법령 하나를 바꿨는데 그 법령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병사가 구직 청원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동안은 우리 용사들을 위한 그런 게 없었는데 난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해줬다는 거 하고, 주로 용사들이나 우리 단기 복무 인원들이 가야 될 분야를 확대한 것 중에 획기적인 것은
네. 소방하고 경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갈 수 있는데 군 경력 그동안 해줬던 것을 확 낮춘 겁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는 3년에서 2년, 그리고 경찰 정비 분야는 5년에서 4년. 이게 단기 복무자가 다 응시할 수 있도록 예. 인센티브를 주게 된 거죠. 이런 분야는 우리 정말 청년 장병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좋은 제도는 그냥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무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 돼야 됩니다. 든든한 지원은 계속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사기 충천한 군문화 정책을 위해서 국방 정책 의미 있는 이슈를 조금 더 꼽아주신다면요. 요거는 센터장님 먼저.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의 신성한 의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보면 군 복무가 뭐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또는 뭐 경력이 단절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군에 들어오면 이게 오히려 단절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실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 개발 여건을 보장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군 복무 경험의 어떤 학점 인정 참여 대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원 그 대학의 어떤 원격 강좌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 국가기술 자격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부대를 보니까는 한 장교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장병들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그 인원들을 다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시험 보게 하기 힘드니까 그 해당 단체가 와서 네. 부대에 와서 시험을 보고 그 비용은 또 부대에서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주고, 네. 어느 부대의 경우에는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음악, 또 체육, 분야별 그런 동아리 네. 활동이 결국은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네. 그런 지원 활동이다. 그런 부분이 저는 새로운 우리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 네.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림 막 서예 동아리가 있어서 그럼요. 자체의 전시회도 하고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도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네. 몇 가지 말씀드릴 네.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아까도 모두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 이제 병영 밖에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든 것도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규율 속에 있는 자율이다. 네. 그러니까 군이라는 규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율성을 좀 더 증가시켜줬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육군에서 조사한 걸 자료를 보니까 개인 용무로 나간 것이 한 절반, 네. 그리고 이제 분대, 소대 이렇게 그 단체로 이제 그 사기 증진을 위해서 나간 것이 한 40%. 네. 밖에 이제 민간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이제 면회라든가 뭐 이런 이슈로 간 것들이 나머지로 차지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네.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석다조로 기여를 하는 면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군 의료 시스템이 또 많이 개선되는 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 복무 중간에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이슈는 장병 자신뿐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아주 관심사가 그렇죠. 되는데요. 네. 네. 민간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문턱을 이제 군에서 많이 낮춰준 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규율 속의 자율 네. 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국방개혁 2.0에 이제 군 의료 서비스 개편이 들어가서서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장병의 복지 증진, 인권 보장, 복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군이 내연을 쇄신했다면 또 외연을 쇄신하는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쓰나미란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요, 센터장님,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속에서 이미 언급해 주셨던 것이 대표적인 게 워리어
플랫폼이 플랫폼. 예. 자, 이거 이제 이걸 통해서 보니까 일반 여성도요. 네. 명사수가 될 수 있는 또 신기술까지 접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좀 더 그럼요.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은 뭐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만 네. 그러나 이게 우리 이제 입고 있는 이 피복, 그다음에 장비가 있고 소총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말 쓰나미처럼 발전하는 그런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말씀하신 대로 총 제대로 쏘아보지도 않은 여성이 1등 사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육군에서 27사단에서 이제 이걸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 일부도 PKO 나가는 부대 이런 부대에서 이제 하고 또 특수전 부대라든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기자가 27사단에 가서 직접 사격 체험을 한 그 체험 수기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별로 뭐 사격 잘 못하는 그런 이제 기자인데 가가지고 일반 소총에다가 몇 가지 장비만 추가하니까 이게 뭐 특등사수 비율이 60%대에서 70%대로 네. 그냥 단번에 올라가고요. 그 K2C1이라고 하는 이 차기 소총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조준경, 확대경, 그다음에 표적 지시기 몇 가지 장비만 딱 부착을 했더니 이 명중률이 8배로 향상을 했다는 네. 거예요. 본인도 600m의 그 먼 거리에 저격총을 쏘았는데 몇 번만 하니까 그다음에 딱 그냥 맞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성들도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기술을 최대한 접목시켜서 우리 개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또 전투 기간 중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맞추는 것이 지금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는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한번 해보셨나요? 4일인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이 모두 KCTC를 갔었는데 저 하루 종일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로 사격도 했는데요.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맞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의원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해왔는데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교수님 또 의견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그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을 발표하면서 3차 상세 전략이라고 발표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이나 또는 무인화, 자율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계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이렇게 높여서 그 다음에 사람이 그 기계를 그 보조 장치로 활용을 하고 또는 이제 그 자율성을 높여서 그 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계와 인간이 협동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군사적의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겠다. 이게 이제 3차 상세 전략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우리 민간 분야와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그 볼 수 있는 거죠. 군사 부분이 오히려 앞서서 이제 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4차 산업의 그 핵심도 보는 초지능 또 초연결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군사력 건설이나 뭐 군사 기술 그런 부분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자율화되고 된 그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협업으로 개인 또는 그 단위 장비 또는 단위 부대의 그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개인과 또 다른 개인, 장비와 다른 장비, 부대와 다른 부대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 군사력의 그 극대화를 도모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 그 3차 상세 전략이나 또는 우리가 군이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그런 기술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다.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금 뭐 워리어 플랫폼 이거는 아주 단위적인 출발이지만은 전 분야에서 뭐 그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군사력 건설도 이루어지고 예. 운영 개념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또 교수님 언급해 주신 것, 또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장병의 신체,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기술을 접목해서 장병의 생존력을 강화하고 거기다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전투력 향상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워리어 플랫폼은 이제 그 최첨단 개인 전투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안정적으로 또 전략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략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2022년까지 개별 조합형 그 플랫폼을 만들고 2025년까지 전투 장비, 장구류를 연동하는 통합형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2단계 목표고 네. 3단계 목표는 2026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년, 7년 후에 이제 일체형 전투 체계, 다시 말하면 피복, 장구, 이 장비, 무기 이것이 다 연동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근력도 강화하고 이 시력, 통신, 그다음에 다른 무기체와 연동되는 전반적인 복합적인 걸 이제 완성한다는 것이 대략 한 2026년 목표를 삼고 있는데 저는 핵심은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기술력과 하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술력, 우리 군에서 기술 일단 민의 기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민과 군, 학, 산, 연 이렇게 다 협업을 통해서 정말 발전되는 기술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군에 예.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것이 뒷받침되려면 역시 국민의 지지와 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네, 정말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장비 하나하나가 고가품이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생존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전투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겁니다. 서 교수님, 그래서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쓰나미 속에서 워리어 플랫폼과 같은 좀 더 국방 분야의 핫 이슈가 있다면 좀 몇 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이 이제 항상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이제 미래전의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킨 부분이 우리가 적보다 먼저 보고 또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는 이런 그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을 쭉 발전시켜 왔는데 네. 그거를 완성을 시켜가는 게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중심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단위 이 전투력을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자율화시키는 네.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그것을 네트워크 시켜서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런 감시 정찰 또는 지휘 통제 타격이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는 이런 부분에 일단 주안을 두고 거기에 이제 새로 등장하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무인 자율화 이런 부분을 요소요소에 접목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자율성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 것이 방향이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살펴보니 네. 해군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 배틀십 해서 이제 각계 함정 단위로 그런 자율성과 또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 오퍼레이션에서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작전 운영 자체를 이제 새로운 스마트 개념에 맞게 예. 발전시킨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전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항공 전투 단위의 네트워크 앞으로는 아마 유무인 협동 전투 개념 네. 이런 것도 같이 아마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군도 그에 맞게 운영 개념을 정립을 하고 네. 군 전투 구조를 그렇게 맞춰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러한 이런 자율성, 뭐 인공지능 이런 분야의 4차 산업도 많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접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새로 등장하는 뭐 블록체인 기술 네. 뭐 이런 부분도 군의 그 군수 분야라든가 이런 또 신뢰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아마 도입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군 너무 바빠질 것 같은데 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쓰나미처럼 달려오는 드론 아니겠습니까? 가성비 높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이런 벌써 명칭까지 붙었습니다. 센터장님, 좀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드론 그러면 지금 가성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가격 성능 네. 대비해서 얼마나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뭐 배달은 물론이고 뭐 공중 감시 뭐 비료를 살포하는 거라든지 뭐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드론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전투에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드론을 유용하게 우리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하나 네. 있고 그러면 나만 드론을 쓰느냐 상대는 안 쓰느냐 상대도 쓰거든요. 그러면 드론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잘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같이 네.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우디에 있는 국영 석유 시설이 그 피폭을 당했는데 드론에 폭격을 받았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테러의 수단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이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또는 단체의 중요 시설의 방호, 그다음에 우리의 전투력을 발전하는 말씀하신 대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네. 이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군이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센터장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드론이라는 이것이 이제 유용하게 활용도 되지만 비대칭 전술 공포를 하는 용어까지 붙였습니다. 이제 사우디의 이제 그 사례를 보니까 뭐 진주만 공습과도 빗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탐지가 어려울 정도로 드론이 막 공격을 해댔다는데 교수님 그래서요 다양한 드론을 전략화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테러로부터 사용되는 드론을 또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예, 지금 그 문 박사님 그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드론이 앞으로 유용하게 이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게 말은 쉽고 개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드론이 이게 급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아주 그냥 뭐 아주 조그만한 그런 생물체 같은 그런 것부터 가지고 장거리 그런 운용할 수 있는 큰 그 무기 체계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데 아직까지 그런 개념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각 제대별로 중대, 대대, 연대 또는 군단 이 급별로 어떤 식으로 이 드론을 운영하고 또 어떤 형태 기능이 다양하잖아요. 네. 뭐 공격 드론도 있고 뭐 감시 정찰 드론도 있고 이런 그 드론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때 운영 개념 정립 이런 것이 선결적으로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기술을 우리가 계속 네.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기술 이런 부분도 드론 부분은 뭐 군사 부분은 이제 미국이 먼저 발전시키고 했지만은 일반 상용 드론이나 또는 약간 중급 이하의 부분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국 쪽에 이제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도 적절한 수준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그 수준을 결정해서 예. 뭐 발전시킬 그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 드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군에서도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이고 우리 민간 부분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테러 또 범죄
또는 각종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드론이 이제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예. 많기 때문에 안전 위해 요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통제하고 네. 다스리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드론을 탐지하고 저 드론이 악의적으로 하는 위해성 드론인가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격추하거나 또는 비행을 제재하는 그런 기술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쉽게 그냥 군사적으로 막 그냥 물리적으로 다닥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아니고 법적으로든지 또 기술적으로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사실 안티 드론에 대한 부분도 빨리 이거를 정립을 시켜야 되는데 네. 기술이 너무 초보 단계고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시급히 해야 될 예. 부분이다. 마침 육군에서 세계 처음으로 군에서 육군 드론 드론봇 전투단 그거를 발족시켜서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네. 그런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구조적으로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네, 첨단 과학 기술을 탑재한 우리 군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서우덕 교수님도 꼽아주신 올해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원자력 잠수함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이 원자력 잠수함 부분이 이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두가 되고 했는데 군에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깊이와 정도로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는 필요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가, 타당한가, 가능한가 여전히 의뢰의 목소리가 사실 높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 문제,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또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을 해도요. 미국의 항해의 자유작전 참여 압박 등으로 우리 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아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죠. 네.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과연 이 원자력 잠수함이 군사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유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원자력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어떤 성능 비교 또 효용성 비교 이런 걸 통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어떤 단점도 있고 분명히 장점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의 전략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네. 만약에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작전적인 전술적인 그런 좀 사소한 어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추구를 한다면은 네.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과연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렇게 뭐 후진국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 최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잠수함 건조 기술도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잠수함도 이미 아마 진수가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뭐 기간은 좀 아마 걸릴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몇 개월이나 1, 2년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도 이제 수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과정을 밟기는 할 텐데 그러나 그거는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가능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죠.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찬반이 있을 거고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차차고라도 국제 정치적으로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갖는 것을 그 용인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네. 과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앞에서 말한 뭐 전략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네. 또 미국이나 뭐 주변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또 극복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여기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아울러 지난 8월입니다. 우리 군의 5년간의 변화를 담은 설계도가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튼튼한 국방 설계도, 2024 국방 중기 계획, 눈여겨볼 만한 사업들 또 정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작년부터 2년 이제 가까이 진행돼 왔는데 사실 요즘 어렵거든요. 네. 지금 뭐 사실 북한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연말 시한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결국 지금 북한의 저런 언동을 보면 결국 대화를 통한 외교적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진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4 이 중기 계획에도 북한의 핵 W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 전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전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군 정찰 위성, 그다음에 중고고도 정찰 무인기, 백두체계 능력을 보강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실은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가장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정찰 감시 능력이거든요. 네. 전적으로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데 우리의 독자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 그 부분이 참 좋고 한 가지는 전자기 폴스탄이라든지 고출력 레이저 위성 뭐 이런 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북한의 WMD를 우리가 상쇄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참 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또 뒷받침하고 지켜내기 위한 튼튼한 전력 증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도 의견 주십시오. 네. 글쎄요, 저는 뭐 2024 중기 계획을 보면서 결국 국방개혁 2.0을 바탕으로 가는 거니까 뭐 기존의 어떤 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든지 뭐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정형화시켜 나가는 부분. 근데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거든요. 네. 그 2019년 대비해서 9.3% 정도가 증가됐단 말이죠. 최초로 50조가 넘는 규모인데 그게 군 봉급이 20년 만에 40배 이상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더라. 그러면 장병의 복지와 우리가 앞에서 논의됐던 복무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거는 뭐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전력화하는 거에 또 크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그 병력 감축 네. 그리고 이제 복무기간 단축 이런 그 제한 요소를 첨단 과학기술로 극복하겠다, 정해하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호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 복무기간 단축하고 군 전투력 저하 또 인구 절벽에 대비한 그 실질적인 대비책들이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하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네.
정말 올해 우리 군은 문민화에도 박차를 또 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국방부 차관의 군 출신이 아닌 부처 일반직 공무원이 발탁이 됐고요. 또 지난 4일입니다. 2개 장군직위를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의 문민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얘기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의견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방부랑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직위는 현행으로는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되던 정보화기획관하고 동원기획관 자리가 일반직 공무원이 오도록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문민화가 된 기획예산관, 인사복지실장, 정책실장, 대변인 등의 이제 고위직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국방부 고위직 직위들이 문민화가 되는 이제 귀결이 되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영관급이 이제 임명되던 군정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등 과장직이 5개가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이제 임용되도록 또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국방부의 문민화는 계획대로 질서 있게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문민화 정책이 혹시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민간 채용에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센터장님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민화 그러면 국방부 직원의 민간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국방부에 근무했던 시절 우리 뭐 서 박사님도 같이 근무했었습니다만 현역으로서 그때 현역이 민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거의 이제 역전이 돼서 거의 지금 문민화의 비율 목표는 거의 달성돼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군인들은 그분의 오래 근무를 했고 전문성이 있지만 이제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좀 지식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국방부 공무원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하고 전문성을 쌓게 하는 그런 노력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빌리언 컨트롤, 뭐 문민화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직업성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의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군인은 글자 그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그것이 군의 존재 가치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 그 인원이 바로 우리 군인들이고 군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에 있는 분, 문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 다시 말하면 군의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아마 이 문민화가 제대로 된 문민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이제 문민화인데 지금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군내 전문성 그리고 또 뭐 통틀어서 선진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꾸준히 좀 모색돼야 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 또 상생하려는 우리 군의 노력 돋보였던 한 해였는데요. 국방장관님도 홍보원 창설 최초로 국방TV 바로 이 국방 포커스에 출연하셔서 많은 호응을 얻으셨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또 갈등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게 군 공항 이전 사업인데 주민 공청회도 좀 꾸준히 열고 있고 또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근차근 많은 문제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수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군이 이 전력을 증강하고 무기를 조달하고 하는 대상이 다 방산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쓸 물건을 만들어줄 이 업체와 내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접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무기 체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너무 투명성 이게 사실 투명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그런 부분, 네. 예. 또 어떤 책임성 있게 뭔가를 만들고 하는 그 책임성 부분, 또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다시 살려서 예.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도 잘 되는 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명성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또 효율성, 또 책임성, 정말 핵심은 또 전문성 강화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것도 새해 키워드로 또 잡아보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도 네, 저는 뭐 특별히 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시설 조성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군사시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선 군사대비태세가 우선이겠죠. 그죠? 그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규제를 해소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 개발하고 국민의 이제 편익을 증진시켜준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 민군 갈등 관리의 성공 사례로 제가 늘 꼽는 것이 뭐냐면 그 괴산에 있는 중부권 전술 강화 훈련장입니다. 괴산에 있는 그 전술 강화 훈련장을 만들 때 본래 있던 그 지역이 아닌 그 불정면이라는 곳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그 특전사에서 30회에서 40회 정도의 이제 공중 강화 침투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군이 활용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그 공중 레포츠 테마파크로 활용을 하겠다. 네. 이게 관광단지로 만드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과 이제 괴산군의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겠다. 사실상 저희가 군시설을 조성을 할 때 지역 개발 또 국민의 이제 소통하면서 편익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계산 사례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벤치마킹 다른 분야에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또 어떤 아이디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군은 이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자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변화되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네. 새로운 채널도 많이 확보하고 동시에 이제 기존에 유지해온 오프라인 접점도 계속 이제 유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사회가 변화하는 거에 대한 군의 이해도도 증진시키면서 군이 잘하고 있는 것도 또 적극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엑기스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올 한 해 짧은 시간이지만 국방정책 주요 성과,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 또 새해 우리 군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 먼저. 예.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국방정책의 목표 또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식별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국방개혁 2.0을 바탕으로 하니까 식별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의 교체 주기라든지 장관의 임기, 뭐 또 예산 분석 늘 그런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을 성공하려면 결국 국민의 신뢰 네. 그리고 이제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2019년 한 해 네. 이 국방정책을 추진해 왔던 모든 분들이 정말 수고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네. 환경 속에.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국방 포커스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예, 저는 뭐 군 본연의 임무와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군은 일단 전력을 건설하고 국가를 이제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 그 소임이 있으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도 기술 개발, 네. 무기를 첨단화시키고 성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에
더욱더 매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군 본연에 충실하는 그런 군. 네. 네, 네. 그래서 뭐 사회와 국가가 네. 모두 이제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이 변화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이제 우리의 오늘 화두로 나온 스마트 강군이 되는 네. 새해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센터장님 네. 해주십시오. 예. 네. 이제 우리 장관께서도 지난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한 해를 회고하고 잘된 점 또 아쉬운 점 이런 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정말 군다운 군이 돼야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은 뭐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투명한 사회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군은 군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 아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북한의 지금 저런 행태를 보면 우리 안보 상황이 훨씬 부정적이고 어려워지고 네. 군의 역할이 많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군 튼튼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면 스마트 강군, 기술을 접목한 4차원의 그런 기술을 전투력화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정신전력, 군인다운 군인을 만드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또 훈련, 군인은 뭐 훈련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장관님도 그거 강조하셨어요. 실전훈련 강조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 정말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박차를 가해왔는데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더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물론 국민의 신뢰, 공감 중요하겠지만 역시 튼튼한 군, 바로 훈련에 기초한 군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또 스마트 강군 건설에 또 열심히 임해주길 기대해보는 그런 자담회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요. 아마 많은 또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쉼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신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